어머니, 그 땅 문서 어디 있어요? 네가 왜 그걸 찾니? 우리도 이제 자식인데 알 권리가 있잖아요. 땅을 팔아치우게? 평생 가꾼 이 터전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라고? 어머님, 우리도 이제 살아야죠.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어머님, 저희도 이제 더는 못 참아요. 나가. 당장 나가.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결국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데 큰아들이 제사 준비를 돕겠다며 일찍 찾아왔죠. 평소와 다른 부산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이 그릇들은 어디에 있어요? 윗방 서랍장 3번째 칸이야. 제사 준비에 정신이 없던 저는 큰아들이 서랍장을 뒤지는 걸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큰아들은 제가 숨겨둔 땅 문서를 발견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릇 찾아놨으니까 쉬세요. 마당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을 젓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큰아들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수상쩍은 마음에 윗방으로 올라가 서랍장을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10억 상당의 땅 문서가 있던 자리가 흐트러져 있더군요. 아들 방에서 뭐 하다 내려왔어? 아니에요. 그냥 그릇만 찾아서.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살던 아들이 갑자기 시골 생활에 관심을 보이더니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사상 차리실까요? 큰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들렸죠. 그래, 차리자. 저녁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돌이켜보면 며칠 전부터 유난히 자주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물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마당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자. 그래,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자고.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걸 진행한다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안일을 했었죠. 시골에서 평생 일구며 살아온 이 터전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엄마,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 큰아들 부부를 배웅하고 방으로 돌아와 서랍장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며 모아온 땅 문서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저에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며칠 뒤 큰아들 부부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는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침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는데 큰며느리가 앞치마를 빌려 입겠다며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고민 끝에 결심한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귀농하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손에 들고 있던 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며 승승장구하던 아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겠다니 의아했죠. 요즘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어머니. 아이들도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 지쳤거든요. 갑자기 웬 귀농이야? 어머님, 이제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요. 큰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설날 때 수상했던 행동이 떠올랐어요.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요. 마당 귀퉁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아들은 계속해서 주변 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님, 저희 진심이에요.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일단 생각해 볼게. 저녁이 되어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 큰아들 차가 동네에서 목격됐다던데 네, 오늘 다녀갔어요. 혹시 땅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이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귀농 결심이 단순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요즘 서울 사람들이 땅 매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본다더라고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귀농을 핑계로 땅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제안 고민해 보셨나요?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결정하기 이른 것 같아.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큰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닌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귀농할 결심이 확고해 보였어요. 큰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갑자기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머니, 저희가 잘못 살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저희가 정말 시골에서 효도하고 싶어요. 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없던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을 보이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어머님, 저희를 믿어주세요. 도시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니? 큰아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와 무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회사 생활이 저랑 안 맞아요.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귀농하면 초기에 수입이 없을 텐데 어떻게 살아갈 계획인지 궁금했어요. 시골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큰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귀농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기농 농법부터 시설 재배까지 겉으로 보기엔 꽤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잖니.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큰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도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희를 한 번만 봐주세요.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시간이 없어요. 큰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서두르는 건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급한데? 아니, 그냥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요. 밤이 깊어져 큰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끈질긴 설득에 한 달간의 시험 기간을 허락했습니다. 단 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아침 일찍부터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엔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무얼 심을까요? 고추 모종 심을 때가 됐구나. 어머님, 저희가 배워볼게요. 농사가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배워서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 잘해보자. 큰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형이 부동산과 연락하고 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어제 형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확실히 본 거야. 네, 사진도 찍었어요. 작은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큰아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래도 네 형인데. 형이 수상해요. 텃밭에서 일하는 큰아들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그래, 수고했다. 저녁이 되어 큰아들 부부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작은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투자자들과도 연락하고 있어요. 투자자라니? 땅 개발 관련해서요. 마당 한켠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왔었어? 어머니 뵈러 왔어. 형제 간의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리를 피했고 큰아들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엄마, 동생이 뭐라고 했어? 별 얘기 안 했어.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보니 달빛 아래 텃밭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도 일찍 나올게요. 큰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농업대학 야간과정에 다니면서 자격증까지 따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귀농하고 싶어요. 너마저 농사를 짓겠다고?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동안 한마디도 없더니.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갑자기 웬일이야? 작은 아들이 가방에서 자격증과 교육이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기농 재배법부터 시설원예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 흔적이 보였어요. 저녁 내내 작은 아들의 농사 계획을 들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죠. 어머니, 형은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형 차가 부동산 앞에서 자주 목격됐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큰아들의 귀농이 순수한 게 아니란 걸 이미 눈치챘지만 작은 아들까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 제가 이 땅을 지키고 싶어요. 농사가 쉽지 않을 텐데. 각오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통장 잔고를 보여줬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아둔 종잣돈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한번 지켜볼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들과 마주친 순간 형제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혔어요. 동생, 농사는 네가 지을 거야? 형님도 농사 지으실 거잖아요?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큰아들의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떼약볕이 내리쬐는 텃밭에서 작은 아들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큰아들 부부는 에어컨 바람 아래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시험 기간이라며 농사일을 게을리하는 모습이 속상했어요. 큰아들 밭에 나가봐야지. 더워서 잠깐만 쉬고 있어요. 작은 아들 혼자 고생하잖니. 어머님, 저희도 곧 나갈게요. 지금 나가봐. 네. 큰아들 부부는 마지못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허투루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아들은 이미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고추밭 지지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등줄기가 안쓰러웠어요. 작은 아들 물 좀 마시고 해.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 농사는 이렇게 해야죠. 그래도 쉬엄쉬엄. 작은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과 달리 큰아들 부부는 서로 눈치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큰며느리가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에어컨 바람 아래서 휴대폰을 보던 큰아들도 이내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밥은 어떡하고? 금방 올게요. 텃밭에는 작은 아들 혼자 남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아들 밥 먹자.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저녁이 되어서야 큰아들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였죠. 내일은 일찍 나와서 일해. 네, 어머님.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마을 어귀에서 서울 번호판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야기였어요. 큰아들과 관련된 듯한 느낌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큰아드님이 수상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밤마다 외지 차랑 만나더라고요.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마을 입구 주유소에서요. 그래요. 이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큰아들의 야간 외출이 잦아진 게 생각났습니다. 늦은 시간 전화가 와서 나간다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마을 청년도 찾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와 자주 만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어머님, 투기꾼들 같아요. 우리 동네를 노리나 보네. 지켜보고 있을게요. 밤이 되자 큰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받고 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니 주유소 쪽으로 향하는 걸음이 바빠 보였어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 시간에? 금방 올게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온 큰아들의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서류야? 아, 그냥 회사 서류예요. 이 시간까지 일을 하니? 네. 피곤하네요. 밤마다 이어지는 큰아들의 수상한 전화통화가 걱정됐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큰아들이 땅값을 물어보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으셨다는 거였죠. 어머님, 큰아들이 밤마다 전화해요. 어디서 하는데요? 마당 끝에서 몰래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들으셨나요? 땅값이 얼마까지 올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요. 할머니들 말씀으로는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투자자들과도 연락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녁 늦게 큰아들이 또 전화를 받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몰래 뒤따라가 보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서류 준비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죠. 어머니는 아직 모르세요. 통화를 마친 큰아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아들, 누구랑 통화했어?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에요. 이 시간에? 네. 급한 일이라서. 그래. 동네 어르신들의 제보로 청년들이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수상한 행적을 24시간 교대로 지켜보기로 했다고 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우리 집 근처까지 매일 밤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켜볼게요.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이니까요. 혹시 또 뭔가 이상한 거 보이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고맙다. 청년회장은 매일 밤 큰아들의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외지 차량과 만나는 시간, 장소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어요. 밤늦게 마을 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감시 일정을 조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내가 지켜볼게. 형님, 저도 같이 가죠. 조용히 해야 해. 마을 청년들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감시 대상이 됐다는 게 서글펐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고생이 많구나.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청년회의 감시 덕분인지 큰아들의 야간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낮에 부동산을 만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해요. 아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마을 구경이요. 그래. 영수 씨가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읍내 부동산 중개사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읍내 카페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봤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큰댁 아드님이 부동산이랑 거래하더라고요. 어디서요? 읍내 카페에서 봤어요. 뭘 하던데? 영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씨에 우산도 없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큰아들이 양복을 입고 부동산 중개사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땅 문서 복사본으로 보이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지켜봐야겠네요. 제가 더 알아볼까요? 영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영수 씨랑 이야기 좀 하지. 영수 아저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네. 영수 씨는 어색한 기운을 피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큰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그래. 이장님은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도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큰아들이 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펴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장님, 우리 마을은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아들을 불러서 물어볼까요? 저녁 즈음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아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피곤해서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큰며느리의 농사 열정은 어디까지나 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고무장갑을 끼고 밭에 나가는 척했지만 장갑은 늘 깨끗했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이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아들, 큰 며느리 어떤 것 같니? 어머니, 다 거짓이에요. 무슨 소리야? 장갑도 새 것이고 옷도 깨끗해요. 그러게. 밭에 나가는 척만 아는 거예요. 큰며느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밭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텃밭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전혀 모르면서 농부인 척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어머님, 저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농사가 생각보다 쉽네요. 큰며느리의 말에 작은 아들이 픽 웃었습니다. 농사를 전혀 짓지 않으면서 열심히 했다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작은 아들, 형수한테 농사 좀 가르쳐줘. 어머니, 저희 형수님은 배울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말이라도 해봐. 알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운영하는 농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땅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사진을 찍었어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보낸 서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저 사람들 누구야? 어머니, 형이 보냈대요. 무슨 일로? 땅 매입하려고 임장 왔다네요. 그래. 작은 아들이 투자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점심때쯤 큰아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어요. 동생, 왜 투자자들한테 그랬어?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잖아요. 투자자들은 결국 돌아갔지만 형제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형이 이상해졌어요. 알고 있다. 제가 지킬게요. 노인의 회장님의 주도로 마을 감시단이 결성됐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우리 땅을 지켜보겠다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노인정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저희는 잠도 안 오는데. 그래도 마을 어르신들은 직접 순찰조를 짜서 돌아가며 감시를 하셨습니다. 밤이면 손전등을 들고 마을 곳곳을 살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아들이 찾아오는 시간마다 감시조가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차량이 나타날 때면 즉시 연락망이 가동됐어요. 오늘은 제가 지킬 테니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노인의 회장님은 매일 밤 기록일지를 작성하셨습니다. 수상한 차량, 외지인의 출입, 큰아들의 동선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또 왔다 갔어요. 어디서 왔대요? 서울에서 왔다는데 밤이 깊어 찾아온 큰아들은 감시단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는 건데? 저는 그냥 영수 씨의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새벽 2시, 큰아들이 집 안으로 몰래 들어온 모습이었어요. 영수 씨는 급히 저를 찾아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해요.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새벽에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어디로 들어왔는데? 뒷문으로 들어와서 서류를 뒤졌어요. 설마 영상 속에는 큰아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서랍장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땅 문서를 찾아내고는 복사기로 향하는 모습까지 찍혔어요. 작은 아들도 영상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의 행동이 증거로 남은 것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지켜봐야지. 형님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큰아들이 복사한 서류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 속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형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녁 무렵 큰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그래. 큰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진심을 몰라준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 숨겨진 거짓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너희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그럼 솔직하게 말해. 큰며느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물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수의 거짓된 눈물을 지켜보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형수님, 그만하세요. 도련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을 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는 진심이에요. 알았다. 가서 쉬어. 제 마음을 아셔야 해요. 저녁이 되어서야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와 뭔가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진심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작은 아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투자자들의 대화 녹음부터 계약서 초안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걸 보셔야 해요. 이게 다 뭐니? 형님이 투자자들과 만난 증거예요. 어디서 구한 거야? 제가 몰래 녹음했어요. 그래. 녹음 파일을 틀자 큰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땅을 팔아 리조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꺼낸 서류 봉투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개발 계획서,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있었어요. 형님이 벌써 투자자들과 약속했나 봐요. 얼마나 진행된 거야? 계약 직전까지 갔더라고요. 녹음 속 큰아들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장담하는 내용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작은 아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저녁이 되어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증거를 본 후라 그런지 아들의 표정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그래.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 큰아들의 계획을 증언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계획을 떠벌고 다녔다는 이야기부터 투자자들과 만나는 모습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어르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요? 큰댁 아들이 술자리에서 말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리조트 짓는다고 떠들었답니다. 그랬구나. 이장님은 마을 어르신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전달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이 여러 술자리에서 개발 계획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에 투자자들과 만나는 모습, 땅 문서를 복사하러 다니는 장면까지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읍내 커피숍에서 서류 건네주더라고요. 마을 청년회에서도 찾아와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큰아들이 투자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해요. 저녁 무렵 큰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들은 후라 그런지 아들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마을에서 무슨 소문이 돌아요? 네가 더 잘 알잖아. 마침내 큰아들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새벽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배신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말할 게 있니? 돈이 제 눈을 멀게 했어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더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요. 다 알고 있었다. 큰아들은 계약하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파기되었다고 하네요. 아마 들려오는 소문으로 큰아들 부부는 금방 그들의 계획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과를 하는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투자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땅을 매각하면 받게 될 수익금 배분 계획까지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저와는 상의도 없이 모든 걸 진행했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어요. 투자자들이 계약금도 걸었어요. 네 맘대로 결정했단 말이지? 죄송합니다. 작은 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 방을 나갔습니다. 형의 고백을 더는 듣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마당에서는 큰 며느리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신 그만해요. 미안해. 아침 일찍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가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큰아들 부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저희가 잘못했지만 짐 챙겨서 나가. 어머님, 이제 그만해라.
마지막까지 연기하는 며느리의 눈물이 더욱 서글펐습니다. 작은 아들이 형수의 짐을 현관 앞에 내놓았어요.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계약금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형님, 이제 가세요. 동생아,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이제 끝났으니 됐어요. 작은 아들하고 잘 사세요. 짐을 실은 차가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땅을 팔아 돈을 챙기려던 자식이었지만 보내는 부모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작은 아들의 농장이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열정과 진심으로 일구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유기농 인증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로컬푸드 매장하고도 계약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시작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해. 작은 아들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농장을 지켰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도 크게 높였어요. 이장님도 작은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마을에 귀감이 되는 청년 농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과찬이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시청에서도 작은 아들의 농장을 주목했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지원금도 받게 됐어요. 어머니,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데? 우수 농가로 선정됐대요. 저녁 노을이 지는 농장에서 작은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농부의 길을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그래, 우리 아들. 추석날 아침, 큰아들이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비싼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체였지만 속내가 진실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편지가 왔네요. 작은 아들, 네가 한번 읽어봐.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 많이 반성했대요. 글쎄.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편지를 읽어주는 동안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을 바라봤습니다. 매년 추석이면 큰아들이 은행잎을 쓸어주곤 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 없겠죠. 어머니, 답장은 어떡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알겠어요. 투자자들과의 계약금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도 구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어요. 작은 아들아, 네, 어머니. 형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저녁 무렵 작은 아들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형제 간의 어색한 기운이 전해져 왔어요. 형님, 잘 지내시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아들 돕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농번기에는 주말마다 일손을 돕고 수확한 농산물은 각자의 인맥을 통해 판매도 도왔어요. 우리가 도와야죠. 이렇게 발 뻗고 나서시니 감사해요. 우리 마을 자부심인데 당연하죠. 주민들께 폐가 될까 걱정이네요. 마을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장님은 작은 아들의 농산물을 읍내 장터에 소개했습니다. 유기농 채소의 품질이 좋다며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노인회에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농장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젊은이의 성공이 마을의 희망이라며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작은 아들, 오늘은 뭘 도와줄까? 어르신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즐겁단다. 청년회는 SNS를 통해 작은 아들의 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 이제 일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녁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저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점심에는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려요.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할머님들 기다리시잖아요.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제가 더 힘을 얻어요. 우리도 형수님 덕분에 활기가 생겼어. 과찬이세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됐습니다. 큰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봉사활동으로 치유되는 듯했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 교실도 열었습니다. 서로의 비법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만드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에이, 할머님들이 더 잘 담그시죠. 우리도 배우고 싶어. 노인정이 활기를 되찾자 이장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마을의 화합이 다시 시작된 것 같다며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마을의 보물이에요. 부끄럽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달빛 아래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래. 큰아들 부부는 서울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마을 어르신들께 면목이 없다며 이제는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형한테 연락 왔더라.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안 온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낫겠지. 어머니, 큰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던 자신의 과오를 되돌릴 수 없다며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큰아들 소식 들으셨어요? 네,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살길 찾으면 다행이죠. 작은 아들은 형의 소식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끼리라도 잘 살아요. 그래, 우리 잘 살자. 이제 형은 잊으세요. 며칠 전 서울에 사는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와 동생을 속이고 땅을 팔려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도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대요. 세상 일이 그렇지.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 동료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업무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해요. 며느리도 새로 시작한 일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퍼져 주변 동료들과 관계가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큰아들 얘기 들으셨죠? 네, 서울에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업자득이긴 해요. 아파트 주민들도 큰아들 부부를 따돌린다고 합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려 해도 다들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형한테 연락해봐야 하나? 어머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돈 앞에서 가족을 배신했던 큰아들의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아들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밭에서 땀 흘리는 작은 아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시련이었나 봅니다. 결국 진심과 정직함이 이기는 법이니까요. 이제는 작은 아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바라보려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은 큰아들, 그리고 진심으로 농사를 지어 성공한 작은 아들.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정성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깊이 깨닫습니다. 오빠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넌 우리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고 길거리로 내쫓았다면서? 입양 간 사람이 무슨 상관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 시끄러워.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 법정에서 만나면 누가 웃게 될지 두고 보자. 협박하는 거야? 오빠,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빌면 안 될 거야. 이 나쁜. 그리고 엄마한테 했던 짓들 다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저는 올해 65, 홀로 살아가는 김영자입니다. 1990년 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32, 아들 민수는 7살, 딸 미영이는 4살이었죠. 남편은 건설 현장 반장으로 일했는데 사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당시 건설사는 부도가 났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영자야, 애들 둘 다 키우기는 힘들 거야. 한 명은 좋은 집에 보내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둘 다 굶어 죽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두 끼니를 걸러야 할 때도 있었고 겨울이면 연탄도 제때 못 갈았죠.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어린 두 아이를 둔 저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봄이 오고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친정어머니의 소개로 미국으로 입양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린 미영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터였죠. 입양기관 상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미영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 예쁜 옷 입었지? 미영아, 선생님이 비행기 태워준대. 신나요. 우리 미영이 잘 살아야 해. 엄마도 오는 거야. 엄마가 꼭 돈 많이 벌면 찾아갈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미영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샜죠. 하지만 민수라도 제대로 키워야 했기에 다음 날이면 또 일터로 나갔습니다. 한 달 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영이가 미국 LA의 한 가정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의사 부부라고 했죠. 영자 씨, 걱정 마세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혹시 사진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양부모님이 원치 않으시네요. 그래도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입양이 완료되면 더 이상의 연락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월이 흘러 민수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식당 일을 하며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워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봄날이면 어김없이 미영이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죠. 오늘도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미영이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봅니다. 내 살배기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이제는 38이 된 그 아이가 잘 살고 있기를 하늘에 계신 남편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침 5시,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식당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죠. 출근 전 민수의 방을 살며시 들여다보니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아들은 요즘 공부가 힘들다며 늦게까지 깨어있곤 해요. 민수야, 일어나봐. 학원 갈 시간이야. 엄마, 오늘은 학원 안 가면 안 돼.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구나. 피곤하지? 식당으로 출근하는 길, 여느 때와 같이 아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전해줄 이웃집 아주머니를 찾았습니다. 민수 혼자 집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죠.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음식이 맛없다며 돌려보내기도 하고 주방장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죠. 영자 씨,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애 키울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수가 커서 성공하는 모습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혼자 아들 키우려면 죽어나겠다. 그래도 해야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힘들면 재혼도 생각해봐. 퇴근 후에는 곧장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를 데리러 가는 길은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에요.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 민수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곤 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 넘어 말을 이어가는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었죠. 작년부터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민수였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늘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보다 한 수 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했죠. 저녁을 먹으며 민수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제서야 흘러나왔어요. 엄마, 울지 마요. 아직 본 시험도 아닌데. 기뻐서 그래.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이번엔 꼭 될 것 같아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엄마도 믿는다. 우리 아들 할 수 있어. 수능 당일 아침 일찍부터 고사장 앞은 학부모들로 붐볐어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민수의 등을 두드려 주었죠.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을 하고 민수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은 민수의 어깨가 들썩였죠. 발표 시각이 되자 민수가 자신의 수험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글자에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고 동네 이웃들은 떡을 돌리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2020년 봄, 민수가 35이 되던 해입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된 아들은 같은 병원 약사인 서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서연은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가 눈에 띄었죠. 예식장을 고르는 날, 서연은 강남의 특급 호텔을 고집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전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킨 후 상당한 보너스를 받았다며 서연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엄마, 결혼식은 한 번뿐이잖아요. 거긴 좀 부담스러운데. 어머님, 제가 예약금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민수야, 검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 예식장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신랑 어머니니까 한복은 고급으로 맞추자는 제안이었죠. 서연의 집안이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결혼식 날 하객들은 대부분 서연 측 친척들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축의금도 모두 현금으로 100만 원 단위였어요. 저는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 있었죠. 어머님, 축하드려요. 아드님 참 훌륭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신랑 어머님 맞으신가요? 그렇습니다만, 아, 죄송해요. 하객 분이신 줄 알았어요. 신혼집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집들이 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려 하자 서연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음식은 맛이 중요하니까. 어머님 스타일은 저희 입맛이랑 안 맞을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서연은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제안도 피했습니다. 민수는 바쁜 병원 일정 때문에 이런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죠.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숍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금융 상담 서류가 놓여 있었죠. 서연은 노후 대비를 위한 금융 상담이라며 은행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를 챙기는 것 같아 거절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잖아요. 아직은 일할 수 있어. 제가 어머님 재산 관리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이 꽤 있으시던데.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남편이 남긴 땅이 최근에 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었죠. 그걸 귀신같이 알아서 저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는 길에 서연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남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모습이 수상했죠.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건물들의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 서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인감도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급한 서류 처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어머님, 도장 좀 빌려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은행 일이에요. 은행은 왜? 어머님 재산이 어머님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거절하자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았죠. 그제서야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서연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서연은 제 앞에서 민수를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말에 설득당한 듯 했죠. 엄마,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야, 네가 왜 이러니? 어머님, 저희를 믿으셔야죠.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가 나이 드시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계획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서연이 갑자기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평소와는 다른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좋은 상품이 나왔어요. 무슨 보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연금보험이에요. 난 필요 없어. 남편도 동의하셨는데. 뭔데 자꾸 그러니?
서류를 넘기던 중 이상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예 변경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서연은 재빨리 그 페이지를 넘겼죠. 며칠 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와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사 직원 복지보험이라며 서명을 요구했어요. 엄마, 서류 좀 봐주세요. 이건 또 뭐야? 회사에서 꼭 필요하대요. 오늘 안으로 내야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에 사인을 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이삿짐 센터 직원이라고 했어요. 제 방을 둘러보더니 짐을 정리하라고 했죠. 어머님, 오늘 나가셔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사인하신 서류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이제 이 집은 저희 소유예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죠. 옆에서 서연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얼른 나가주셔야 해요. 서연은 이미 짐을 챙겨 놓았다며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제 옷가지들이 캐리어에 대충 구겨 넣어져 있었죠. 반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서연은 입구에서 저를 감시했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민수를 돌아봤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죠. 엄마, 우리도 이제 살아야죠. 그래, 잘 살아라. 반지하 원룸 구해놨으니까 거기서 사세요. 이제 더는 모자 사이도 아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연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갈 곳을 잃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동대문 근처 반지하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어요. 남은 현금으로 겨우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했고 창문은 바깥 사람들의 발목만 보일 정도로 작았어요. 할머니, 계약서 여기다 사인하세요. 방세는 매달 1일에 입금하시고요. 창문이 좀 작네요. 반지하가 다 그렇죠. 뭐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 같은데. 들어와서 고치시든가요. 첫날부터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반응이 차가웠어요. 결국 제 돈으로 수리공을 불러야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습기 때문에 옷장 안 옷들이 눅눅해졌습니다. 제습기를 틀고 싶었지만 전기세가 걱정돼 참았어요.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섰죠. 아줌마, 아래층 물 샌다고 하네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세탁기 사용 좀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참, 다음 달부터 관리비 5만 원 올라요. 장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 비닐봉지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윗집 아주머니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비 오는 날이면 방 안에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려 벽지가 불어났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고 닫아두면 곰팡이가 피었죠. 할머니,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내일 입금할게요. 벌써 5일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3일 넘기시면 안 돼요. 매일 아침 6시면 위층 사람들의 발소리에 잠이 깼어요. 천장이 얇아 모든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밤에는 옆방의 TV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죠. 동대문 시장 뒷골목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현금이 바닥나자 이제는 하루 한 끼라도 해결해야 했어요. 아침 10시 급식소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처음엔 줄을 서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많았죠. 할머니, 처음 오셨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봉사자분한테 가서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매일 오시는 분들은 다 가족이에요. 처음 받은 급식은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양은 그릇에 담긴 밥과 국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서 와서 앉으세요. 처음이라 좀 어색해서. 다들 그렇게 시작했어. 혹시 밥 남기면 안 되나요? 다 드세요. 여긴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급식소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분, 사업 실패로 거리에 나앉은 분, 병원비 때문에 모든 걸 잃은 분들이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봉사자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녁 도시락도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혼자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찍 오세요. 따뜻한 국물 드실 수 있게요. 그날부터 급식소는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나와 줄을 서고 봉사자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저렴한 채소를 사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에 10,000원어치 채소를 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20년 전 옆집에 살던 최 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 할 때 민수를 돌봐주던 분이에요. 저를 보자마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죠. 영자 씨, 어쩌다가 이렇게?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시장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아니, 민수가 의사 됐다면서요? 장 보던 비닐봉지를 황급히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근처 분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영자 씨, 다 말해봐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옆에서 민수 키우는 거 다 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좀 지내요. 분식집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앞에 두고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쫓겨나 반지하에서 사는 이야기, 무료급식소에 다니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어요. 최 씨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며 간곡히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이제 저도 힘이 좀 생겼어요. 영자 씨가 그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네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연락이라도 자주 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달라질 거예요. 그날 이후 최 씨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덕분에 끼니 걱정은 조금 덜할 수 있었죠. 우편함을 확인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LA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란에는 미셸 캠이라고 적혀 있었죠. 편지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를 입양 보낼 때 들었던 양부모의 성이 김 씨였거든요.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30년이 지났네요. 이제야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편지 속에는 미영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LA에서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고 했죠.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편지 끝에는 비행기표 예약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저는 반지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집에서 딸을 만날 자신이 없었죠. 인천공항 도착장.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이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딸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30년 전 내 살배기 아이의 모습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도착장 입구에서 키가 큰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에는 어린 시절의 해맑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미영아, 이게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꼭 안아주었죠. 공항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영이는 LA에서 가져온 사진첩을 펼쳤어요. 양부모님과 함께한 순간들, 대학 졸업식, 식당 오픈 날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도 많이 원망했을 텐데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미영이의 남편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미영이는 제 반지하 방을 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기 찬 벽지와 좁은 창문을 둘러보던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최 씨 아주머니를 통해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런 곳에서 지내셨던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해. 오빠가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저희 LA로 가요. 그건 안 돼. 딸은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LA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위는 법적 대응을 하자고 했대요. 그는 한국에도 많은 변호사들을 알 정도로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거였죠. 미영이는 LA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펴더니 회사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증거가 부족할 텐데. 제 남편이 전문가예요. 그래도 민수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저녁이 되자 미영이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만나자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남편과 함께 제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법률 서류가 가득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비장한 표정이었죠. 사위는 아들 부부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된 서류들까지 모두 준비해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조사해보니 큰일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재산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있어요. 설마 민수가. 어머니, 이건 중범죄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미영이의 남편은 강남의 대형 로펌과 이미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자는 계획이었어요. 사위는 노트북을 펴더니 아들 부부의 해외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싱가포르와 홍콩의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범죄 증거가 확실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죠. 강남의 대형 로펌 사무실. 미영이의 남편은 변호사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회의실 벽면에는 아들 부부의 범죄 관련 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로 자금의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종 위조 서류의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법원에 제출할 증거 자료들도 준비되었습니다. 위조된 제4직서부터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까지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명확했어요. 압수수색도 신청할까요? 네, 회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지도 포함해 주세요. 체포영장은 언제쯤? 내일 오전에 청구합니다. 제 반지하방의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손에 법원 출석 통지서를 구겨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가에 번진 화장을 고칠 생각도 않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엄마가 우리를 고소했다며? 이제 와서 뭐해요? 니들이 저지른 일이잖아. 자식을 감옥에 보내려고요?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하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방 안으로 들어온 민수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창밖으로 미영이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창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죠. 제 어깨를 잡고 흔드는 서연의 손길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안타까웠죠. 입양 보낸 년이랑 짜고 우릴 망치려고? 그런 말 하지 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너희가 한 짓을 알고나 하는 소리니? 우리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증거 서류를 찢어버리려는 서연의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창문으로 들어오던 미영이가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보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이는 변호사인 남편과 통화하면서 알게 된 아들 부부의 범죄 증거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죠. 오빠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넌 우리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어. 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고 길거리로 내쫓았다면서? 입양 간 사람이 무슨 상관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 시끄러워. 넌 이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 서연이 미영이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죠. 제가 그 순간 미영이의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A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냉철함이 느껴졌어요. 서연도 잠시 움찔했죠. 법정에서 만나면 누가 웃게 될지 두고 보자. 협박하는 거야? 오빠, 이제 와서 동생이라고 빌면 안 될 거야. 이 나쁜. 내일 검찰에 모든 증거 제출하기로 했어.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도 말을 잃었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돌리다 말고 다시 미영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거죠? 자격이요.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네요.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살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 제가 입양 간 건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집안 식구들이야. 범죄자가 된 식구들이죠. 미영이의 차가운 말에 서연이 손찍어 마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아들 부부를 노려보았죠. 오빠,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야. 너 진짜 해외 계좌 추적도 끝났어. 이러지 마.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졌어요. 미영이는 그제서야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죠.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미영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엄마가 미안해. 이제는 울지 마세요. 방 안에 둘만 남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의 범죄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조사실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수 씨, 싱가포르 계좌는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회사 자금이 맞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는요?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서연의 조사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명품을 사재기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녔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수사관들은 회사 금고에서 제 도장이 찍힌 위조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서연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었죠. 범행 일체를 미리 계획했던 증거였어요. 며느님, 이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매달 수천만 원씩 빼돌린 이유가 뭡니까? 어머님이 모르셨으면 해서. 해외 계좌로 보낸 돈은 어디 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검찰은 아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너무 무거워서 불구속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온 민수는 몇 달 새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민수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어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나요?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엄마도 모르겠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말할 자격도 없구나. 옆 면회실에서는 처가집 식구들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급 브랜드로 치장하고 다니던 며느리는 쇠 차림이었어요. 당당하던 목소리도 사라졌죠. 교도관은 아들의 죄목이 너무 무거워 최소 5년은 복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는 거예요. 엄마 회사는 어떻게 하죠? 이제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줬어요. 그래, 다 네 잘못이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침 일찍 미영이가 호텔 라운지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미영이는 LA에 있는 한식당 체인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5개의 매장 모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인기라고 했죠. 어머니, 서울에도 분점 내려고 해요. 그래, 잘 될 것 같구나. 그러면 종종 한국에도 올 수 있으니 자주 봐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어머니가 제 직원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내가 무슨... 미영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1층은 고급 한식당, 2층은 주점, 3층은 한식 반찬 가게로 꾸민다는 거예요. 수익성 분석표도 준비해왔죠. 월급은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매출 수익의 30%도 지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너무 큰 금액에 깜짝 놀랐죠. 어머니, 한국 지점에서 어머니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중요한 일을 어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하고 싶어요.
내 음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미국에서도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어요. 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한국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여기 있어야 했죠. 3층짜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둘러보는 이 건물은 제가 새롭게 시작할 노인복지센터가 될 곳이에요. 건물주는 노인복지시설이라는 말에 흔쾌히 임대료를 낮춰주었습니다.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 불편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여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햇빛도 잘 들어오고. 1층은 식당으로 하면 어떨까요? 무료급식소도 같이 했으면 해. 2층은 문화센터로 꾸밀게요. 노인분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어. 저의 계획을 들은 딸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LA 한식당 수익의 일부를 이곳 운영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업체와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경사로를 설치하고 안전바도 곳곳에 달기로 했어요. 여기는 공동 주방으로 하면 좋겠네요. 요리 수업도 할 수 있겠어. 샤워 시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머니 꿈이 이루어지시네요. 이제는 저도 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분들, 반지하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3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출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그들은 낡은 운동화와 소지품이 담긴 봉투만 들고 나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연의 화려한 옷차림도 민수의 오만한 태도도 사라졌어요. 죄수복을 벗고 나온 그들은 초라하기만 했죠. 엄마, 이제 나왔구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민수는 친구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평사원으로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반성했다는 게 느껴졌죠. 출소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들은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성문을 썼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만난 목사님의 조언으로 새 삶을 결심했다고 했죠. 어머님, 저도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건 안 돼. 봉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면회 시간에 쓴 반성문 수백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어요.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수와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복지센터 주변 골목길을 청소하는 게 그들의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센터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밖에서라도 봉사하고 싶다고 했죠. 엄마, 저희가 골목길 청소할게요. 누가 시키더냐? 매주 와도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방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이르다. 서울 한복판에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미영이가 LA에서 운영하던 한식당 체인점의 첫 한국 지점이에요. 개업식 날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영이는 LA에서 직접 요리사들을 데려왔습니다. 민수와 서연도 초대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왔죠. 어머니, 이제 드디어 시작이네요. 내 덕분이구나. 오빠도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아직은 서먹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 천천히 지켜보자. 식당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영이의 된장찌개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요리를 하니 맛이 다르다고 했죠. 일주일 후
미영이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조심스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미영이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식당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죠. 미영아, 미안해. 이제 와서요? 그날 너에게 한 말. 정말 잘못했어. 입양간 연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미영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한 발짝 물러섰죠. 미영이의 차가운 눈빛의 아들 부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머니께 직접 하셔야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그걸 이제 아시나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미영이는 한참을 아들 부부를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은 된장찌개를 담아왔죠. 저녁 문을 닫은 미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던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차가워진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였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이제 나는 여기서 내려가려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다 더 열정 있는 분이 이 자리를 맡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저는 가방에서 강원도 양양의 전원주택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이었어요. 이미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였죠. 미영이는 사진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썼던 딸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구나. 엄마가 이기적인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미영이가 배웅해 주었죠.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 시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편으로는 야산이 보였죠.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이웃 할머니가 오셔서 농사 요령을 알려주시기도 했죠. 영자 씨, 고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 아직 서툴러서요. 우리 동네 온 걸 환영해. 감사합니다. 내일은 같이 산책하러 가요.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복잡함도 지난날의 아픔도 이제는 멀게만 느껴져요.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법이에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본인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